현금 12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파산 위기에 몰린 회사가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헝다도 아니고 중국 정부가 모범생이라고 치켜세우던 완커라는 부동산 개발사 얘기입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 같던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는 것처럼 완커는 지금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작년 3월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완커의 신용 등급을 한순간에 정크 등급으로 강등하면서 그 상징이던 신뢰마저 지금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소식이 전해진 직후로 완커의 주가와 채권 가격이 곤두박질 치게 됐고, 완커의 회장은 급하게 베이징으로 올라가서 필요하면 자산을 헐값에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갔죠. 투자자들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헝다 사태가 중국 경제에 작은 상처를 낸 정도라면 완커의 붕괴는 중국 경제의 암세포가 퍼지는 것 같은 아주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번 충격이 부동산은 물론이고 금융, 실물 경제 전반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심리적 또는 실질적 충격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던 완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중국 경제 전체, 더 나아가서 한국에는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경영도 잘했고 재무도 탄탄하다던 완커가 왜 갑자기 부도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완커 개별의 잘잘못이 아니라 판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 앞에서는 그동안 모범생이라고 불리던 완커도 속수무책일 뿐이죠. 실제로 최근에 중국 부동산 경기의 급냉각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11월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6%나 폭락했다고 하고, 특히 모건스탠리는 주요 개발업체 25곳에 11월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죠. 쉽게 설명하면 매출 100억이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60억밖에 못 벌게 된 거죠. 지금 중국 부동산 업계가 딱 그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수요 급감은 단순히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게 더 문제죠. 인구 감소로 중국 전체 집 수요가 정점을 찍었고,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상 20% 안팎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는데, 한때 집만 사면 무조건 돈 번다던 부동산 불패 신화도 이제는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열기가 크게 식어 있는 상태고요. 인구 구조 변화와 신뢰 붕괴로 인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거대한 수요가 박살이 난 거죠. 즉, 완커의 위기가 기업 경영 실패가 아니라 중국 부동산 모델 자체가 멈춰버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몇 달 지나면 회복되는 단기적인 둔화가 아니라 길고 긴 장기 빙하기의 서막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은 9월 기준으로 현금만 600억 위안으로 한국 돈 기준으로 12조 원 가까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왜 지금 채무 상환을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걸까요? 이 정도면 웬만한 빚은 거뜬히 갚고도 남을 것 같은데, 정작 완커는요, 수십억 위안 규모의 채권 만기조차 제때 상환하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헝다 사태 이후로 중국 정부가 도입한 특단의 자금 통제 조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 당국은 헝다 사태로 미완공 아파트 피해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주택 분양 대금은 반드시 해당 건설 공사에만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납부하는 돈을 에스크로 형태의 특별 계좌에 예치하고 오직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만 인출을 허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건설사 통장에 정부가 자물쇠를 채워놓은 거죠.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즉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완커의 계좌에 숫자로 찍혀있는 12조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은 사실상 눈앞에 떡이나 다름없는 건데, 만약에 그 돈을 규정을 어기고 빼서 채권을 갚는다면 공사 현장은 곧바로 자금이 말라서 공사가 중단될 겁니다. 그럼 많은 분양자들은 집을 못 받게 되니까 거리로 뛰쳐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민심은 폭발하고 사회 혼란은 더 커져서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정리해보면 완커 장부에 현금은 많이 쌓여있지만 막상 급한 불을 끌 물은 한 방울도 못 쓰는 상황인데, 그럼 이쯤 되면 모든 시선이 시진핑 정부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나라가 나서서 완커를 살려주지 않겠냐는 기대인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국 정부도 이번만큼은 이도 저도 못하는 움직임이에요. 과거 같았으면 국영은행들에게 대출을 늘려서 완커를 지원해주라고 한마디 지시하면 끝났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재정 여력 고갈입니다. 이미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는 66조 위안으로 한국 돈으로 약 1경 2,400조 원 정도로 IMF는 추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앙 정부까지 합치면 나라빚 전체는 훨씬 크겠죠. 그동안 중국 지방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려고 부동산 밀어내기에 의존해 왔습니다. 즉,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부동산 개발사에 팔아서 번 돈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그 돈줄마저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고가는 텅텅 비어있고 빚은 산처럼 쌓여있는데 완커 같은 대형사를 구제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만큼 쉽게 손을 내밀기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완커만 살려주면 왜 헝다나 비구이 위안 같은 다른 기업들은 안 살리냐는 이런 형평성 논란이 불붙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한도 끝도 없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지원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원칙대로 해서 완커도 망하게 두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자니까 이번에는 금융권이 다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커의 돈을 빌려준 은행들, 즉 중국의 공상은행이나 건설은행 같은 거대한 국유은행들이 대출 부실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부동산 위기가 곧바로 중국 경제 금융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은행들의 재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멀쩡하던 기업들도 대출이 막히고 중국 전체 경제에 신용 경색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심장과 혈관에 피가 안 도는 심정지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완커를 살려둬도 문제, 그냥 두자니 더 큰 문제인 딜레마에 빠진 건데, 결국에 중국 정부는 현지 은행들이 알아서 완커를 도와주라고 말로 압박만 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공적 자금 투입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도 망해가는 기업에 추가 대출을 해주는 게 꺼려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폭탄 돌리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에는 또 다른 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그림자 금융시장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은행 시스템 바깥에서 음지처럼 운영된 금융시장이라고 해서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르는데요. 신탁회사, 제2금융권, 사모펀드나 사채성 상품 같은 고위험 투자 상품이 모두 포함되죠. 보통 부동산 개발사들이 은행 대출이 막히면 이런 곳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끌어왔는데 그 규모가 24년 기준으로 중국에서만 최대 12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억 5,69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줄이 지금 말라붙으면서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잔뜩 비명이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로 2024년 1월에 중국의 최대 민영 자산 운용사 중 하나였던 중주그룹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죠. 드러난 부채만 4,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4조 5천억 원인데 총 자산보다 부채가 2배 이상 많았다고 하니까 사실상 속이 다 썩어 있던 거죠. 문제는 이런 금융 부실이 중주그룹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사들의 자금줄 노릇을 해온 운용사들이 줄줄이 도미노 위기에 놓였으니까요. 중국의 부유층부터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까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길래 이런 그림자 금융 상품에 너도 나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완커 같은 부동산 개발사들에게 흘러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 완커가 돈을 못 갚으면 그림자 금융 상품들도 연쇄 디폴트를 낼 수밖에 없겠죠. 즉 한순간에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중주그룹 사태로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75%를 날릴 처지에 놓였었죠.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월급은 안 오르거나 일자리를 잃고 투자 상품 돈까지 떼이는 이런 삼중고가 겹치면서 중국의 일반 국민들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커의 문제는 단순하게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식 경제성장 모델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중국도 이제 장기 디플레이션, 저성장 함정으로 빠져드는 전형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심각한 이유는 부동산, 그림자 금융, 지방정부 재정, 인구구조가 동시에 무너지는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마지막 보루로 여기던 완커의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시선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망하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국 경제 현실을 보면 그저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웃집에 불이 나면 연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불똥이 튀는 걸 피할 수 없듯이 중국의 위기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게 되기 때문이죠. 우선 실물 경제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특히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부품, 중간재 같은 업종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경기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안 짓고 공장을 안 돌리면 철근, 시멘트, 플라스틱, 각종 중간재 수요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업계는 이미 중국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의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완커 사태로 중국 경제의 불안이 가중되면 이런 추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중국발 수요 감소는 한국의 전체 수출에도 당연히 악재입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실적 타격이 커지겠죠. 금융시장 측면으로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국은 아직까지 중국과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나라로 분류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정작 중국이 흔들릴 때 한국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중국 주식을 팔면서 한국 주식도 덩달아 팔거나 먹고 살기 힘들어진 중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면서 한국 증시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중국 시장의 악재가 터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서는 패턴이 나타나곤 했고,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덩달아서 약세를 보이는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난 23년 8월에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위안화와 엔화가 모두 약세를 보이니까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1340원을 돌파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었죠. 문제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결국에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한국 경제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도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같이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것들의 원화 환산 가격이 뛰면 국내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에도 부담을 주게 되겠죠. 즉 완커발 금융 패닉이 현실화돼서 위안화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면 그 연쇄적인 효과로 국내 물가와 금리 불안까지 커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 봐야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기가 악화되고 한국 수출이 부진해지고 그게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겠죠. 중국 의존도가 큰 업종, 예를 들어서 조선, 철강, 화학, 기계 같은 업황이 위축되면 신규 채용 계획이 줄거나 비정규직 계약 연장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에도 서서히 파장이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체감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가계소득 측면에서도 수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거나 성과급 축소로 영향을 받게 되고, 원달러 환율이 뛰면 기름값, 가스요금, 수입 곡물 가격이 뛰면서 생활비 부담은 더 커지고 서민들이 먹고 사는 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자산 측면에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발 악재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나 원자재, 중간재 관련 업종 주식들은 중국 뉴스 하나에 일일비하면서 크게 요동칠 수 있죠. 그런 주식들 뭐가 있나요? 포스코,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이 있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의 가치가 내재 가치와 상관없이 외부 요인으로 급락하는 리스크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중국 상황이 꽤 암울한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재무 구조 개선을 하는 게 좋죠. 불확실성이 클 때일수록 현금 흐름 방어막이 튼튼해야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치 생활비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게 좋죠. 그리고 가계 부채가 있다면 대출 상환 계획도 점검해보고,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면 금리 변동에 따라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일부 상환을 하거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이 낫죠. 금리가 오르든 환율이 오르든 기본 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재무 방어선을 미리 점검을 해둬야 중국이 경제 위기가 와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중국 관련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내 주식이나 펀드 자산 중에서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된 비율이 높다면 서서히 그 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종목이 지나치게 많이 있다면 이것도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앞으로 중국의 구조적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 인도, 동남아 같이 다른 시장으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요즘은 세계 주식시장을 한 번에 담는 ETF나 인덱스 펀드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알아보고 활용해 보셔도 좋겠죠. 핵심은 내 자산이 한 나라,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다른 지역 자산에서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투자 대상 업종과 기업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차이나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경험했죠.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 내수나 부동산에 직접 기대는 기업들보다는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들에 주목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미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처럼 활발하게 수출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중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도 있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 첨단 제조 장비처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산업의 기업들이 그런 경우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글로벌 흐름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반면에 중국 부동산 경기에 직접 좌우되는 건설, 중장비, 건자재, 소비재 기업들은요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자산의 업종 구성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 살펴보고 차이나 리스크를 철저히 줄이는 방향으로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무엇보다 투자 심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국발 쇼크가 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공포심이 극대화되겠지만 냉정하게 뒤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신에 그 기회는 위기를 미리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둔 사람만 얻을 수 있었죠. 준비 없이 빚까지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위기 상황 때 계좌가 폭락하면 버티지 못하고 손절하지만 여유 자금으로 미리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급락장에서 오히려 싸게 좋은 자산들을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레버리지 비중은 줄여놓고 내 수입 범위 안에서 여윳돈으로 분할 매수하는 원칙을 세워두는 게 생존 확률을 높여주는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고 앞으로도 무조건 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매번 준비된 사람에게만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거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치죠. 어쨌든 최근에 중국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핵심은 한 기업의 부도 위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부동산 모델의 붕괴, 그림자 금융의 연쇄 실패,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상징으로 여겨지던 완커마저 흔들리고 있는 건데 만약 중국이 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면 그 충격은 중국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의 수출, 환율,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개개인의 일자리와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완커라는 거대한 기업의 침몰은 중국 경제의 끝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죠.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개인들의 입장에선 포트폴리오 점검, 현금 흐름 점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